안녕하십니까. 이번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노건호입니다. 오늘 발표는 Subgraph Retrieval Enhanced Model for Multi-Hop Knowledge-Based Question Answering 논문을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백그라운드 파트에서는 이번 주제 논문이 다루는 태스크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본 논문은 제가 최근 관심을 가지게 된 널리지 그래프를 활용하여 퀘스천 엔터링 태스크를 수행하는 연구로 올해 ACL 메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요즘 우리 연구실에서 퀘스천 엔서링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널리지 그래프 분야는 비교적 자주 공유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본 논문을 중심으로 널리지 그래프 퀘스천 엔서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를 함께 공유하고자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제 논문의 제목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표시한 것인데요. 적혀있는 순서에 따라서 본 논문이 다루는 태스크인 Knowledge Based Question Answering 전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드리고 본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중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Question Answering으로 본 태스크에서는 오픈 도메인 Question Answering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ACL 2020 튜토리얼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은 거의 제한 없이 모든 것에 대한 자연어 질문을 받아 응답을 생성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퀘스천 앤서링은 다음과 같은 도큐먼트 코퍼스를 정보원으로 하여 응답을 생성합니다. 현재 주제인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은 이름을 보면 아마도 널리지 베이스를 활용하여 퀘스천 앤서링을 수행하는 것일 텐데 이것이 일반적인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과는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 다른 키워드와 함께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키워드는 널리지 베이스입니다. 널리지 베이스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주 간단한 예시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지 베이스는 우리가 보는 이런 위키피디아와 같은 일반적인 더큐먼트의 형태의 글에서 특정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측과 같은 트리플 형태로 지식을 저장해 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트리플은 서브젝트, 릴레이션,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는 각각 별개의 엔티티로서 릴레이션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트리플을 아래에 보이는 그림처럼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이 바로 널리지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제 정보를 가지고 널리지 베이스와 널리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노건호 member of DSB 해서 제가 DSB 연구실의 소속이라는 정보를 트리플의 형태나 그래프의 형태로 저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널리지 베이스와 널리지 그래프가 무엇인지는 알았으니 조금 더 자세한 노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널리지 베이스와 널리지 그래프는 동일한 정보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대부분의 용어가 함께 그대로 사용됩니다. 다음에 노건호 member of DSBA라는 예시에서 노건호와 DSBA처럼 어떠한 관계의 주체 혹은 객체가 되는 것을 entity라고 하며 각각을 subject, object 혹은 head, tail이라고 부릅니다. 두 엔티티 사이의 관계인 member of는 relation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하나의 트리플 자체를 fact라고 부르며 그래프에서 entity는 node로 relation은 엣지로 표현됩니다. 아래는 수식에서 그래프와 서브그래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 방식을 참고삼아 적어둔 것입니다. 널리지 베이스와 널리지 그래프가 무엇인지는 알았는데 논문의 주제가 되는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보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널리지 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해서 정답을 찾는 것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노건호의 소속 연구실이 어디냐는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오픈 도메인 퀘스천 앤서링의 경우에는 우선 그림과 같이 먼저 질문에 관련된 문서를 리트라이브하고 그 안에서 형광칠된 부분을 통해서 DSBA라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반면에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의 경우에는 우측처럼 널리지 베이스를 활용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특히 널리지 그래프를 보시면 노건호라는 엔티티를 중심으로 DSBA라는 정답을 찾아간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 노건호라는 엔티티는 질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에도 등장하여서 정답 탐색의 시작점이 되는 엔티티를 토픽 엔티티라고 합니다. 즉,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은 우선 널리지 베이스에서 질문의 토픽 엔티티와 관련된 부분을 불러오고 그 토픽 엔티티로부터 릴레이션과 엔티티를 탐색하는 것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 주목할 점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답이 되는 엔티티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정답이 존재하는 팩토이드 질문에 대해서만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놀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은 확실한 정답이 있는 자연어 형태의 팩토이드 질문에 대해서 놀리지 베이스를 통해 정답 엔티티를 산출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퀘스천 앤서링 반복론들에 비해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은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이는 결국 답을 찾기 위한 정보원으로서 텍스트 더큐먼트와 널리지 베이스를 비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방법론 설명에서 더욱 드러나겠지만 먼저 의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널리지 베이스는 태생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 활용을 위해 매뉴얼하게 구성된 정보원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처리만으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까 트리플 형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임을 보셨을 겁니다. 즉, 핵심적인 정보가 매우 요약된 형태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특징적인 장점은 엔티티 간의 릴레이션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객체들을 넘나들면서 복잡한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멀티홉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다음 장표부터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널리지 그래프에 단순히 엔티티만을 노드로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도큐멘트 등 다른 정보원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래프를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부르고 이 또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엔티티만을 노드에 표현하더라도 그러한 엔티티가 어떤 도큐멘트에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엔티티 링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널리지 베이스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정보의 갱신 등의 수정 등이 매우 용이합니다. 다양한 질문의 답을 생각해 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정답도 변화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서 매번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성된 시점의 정보를 포함하는 텍스트 더큐멘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성된 시점의 대통령만을 답으로 내놓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수정이 용이한 널리지 베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 맞게 수정된 정보를 답으로 내놓아 주어서 시간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정보에 대한 질문을 처리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이제 최근에 연구되는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멀티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간단한 형태인 싱글홉 퀘스천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처럼 정답을 얻기 위해 단 한 번만의 홉을 거치면 되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앞서부터 예시로 들었던 제가 어떤 연구실 소속인지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릴레이션으로 한 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형태는 너무 쉬운 태스크로 최근에는 우측부터 설명드릴 컴플렉스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이 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멀티홉 퀘스천의 예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Who is the first wife of TV producer that was nominated for the Jeff Probst Show? 라는 질문을 보시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존재합니다. 즉, 널리지 베이스에서 가져와야 할 그래프에서 한 번만에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릴레이션을 거치는 멀티홉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컴플렉스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에는 이런 멀티홉 이외에도 constraint와 numerical이라는 또 다른 챌린지도 존재합니다. constraint는 이 제프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TV 프로듀서라는 어떤 제약 조건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numerical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결혼한 첫 번째 와이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와이프가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메리지 데이트라는 어떤 숫자 데이터의 비교와 같은 추가적인 챌린지도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확실히 이 태스크에서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았으니 그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두 개의 어프로치를 소개하겠습니다. Semantic Parsing Based 방법과 Information Retrieval Based 방식이 그것인데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Semantic Parsing 기반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선 질문을 Semantic Parsing을 통해 정확히 이해한 후 질문을 실행 가능한 로지컬 폼으로 변환해 탐색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었는데 예시를 보시면 아마 한 번에 어떤 방법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만약 아래에 나온 것과 같이 How many people have a birthplace at Seoul? 과 같이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가와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우선 이 질문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파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시멘틱 파싱은 쉽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멀티홉 질문을 각각의 싱글홉으로 분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났냐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하는 두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확실하게 이해된 질문을 어떤 실행 가능한 로지컬 폼으로 바꾼 게 아래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예시를 널리지 베이스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접근법은 Information Retrieval Based 메소드로 최근 비교적 더 선호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저 또한 더 관심이 가며 오늘 소개드릴 본 논문 또한 이 방법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었는데요. 본 방법론은 앞선 장표에서부터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의 예시로 들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림과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질문의 토픽 엔티티를 중심으로 질문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서브 그래프를 추출합니다. 그렇게 추출된 서브 그래프에서만 정답을 탐색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질문과 서브 그래프를 인코딩하여 리즈닝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즈닝 스테이터스란 방법론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후 제가 설명드릴 방법론들은 기본적으로 GNN을 통해 얻은 노드와 엣지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리즈닝 스테이터스로 활용합니다. 즉, GNN을 통해 질문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서브 그래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확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여 정답 엔티티를 찾게 됩니다. 이 방식이 이처럼 질문에 관련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해 사용하기 때문에 서브 그래프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식이라고도 불리며 임베딩을 기반으로 시멘틱 매칭을 수행하기 때문에 임베딩 베이스드 방식이라고도 불립니다. 한참 지나서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드디어 논문 제목에서 알아보고자 했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까지 알아봐서 모든 키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법론에서는 하나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후에 설명드릴 논문들에서 핵심적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방법론의 구성이 다음과 같이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는 리트리버와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리즈닝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하고 정답을 찾는 경로를 결정하는 리즈너가 결합된 것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두 접근법을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시멘틱 파싱 베이스드 방식의 경우 질문을 로지컬 폼으로 변환한 결과를 아까 보셨는데요. 서울에서 몇 명이 태어났는지를 실행 가능한 로지컬 폼으로 바꿨을 때 그 자체로 매우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형태였습니다. 즉, 비교적 설명력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지컬 폼으로 변환하는 모듈을 설계하기가 매우 어렵고 해당 모듈의 성능이 전체 성능의 버틀넥이 되기 쉽습니다. 또 자세한 설명 내용을 읽어보시면 더 알겠지만 관련된 더 많은 세부 모듈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노테이션 비용이 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Information Retrieval Based의 경우에는 질문에 대한 특정한 조작 없이 바로 서브 그래프를 추출하고 바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엔드-투-엔드 학습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베딩을 기반으로 하고 엔드-투-엔드를 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더욱더 블랙박스 형태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논문들을 보면 Information Retrieval Based 접근법이 조금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위기이며 본 방법론이 서브 그래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널리지 그래프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논문들을 보면 동일한 모델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도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과 널리지 그래프 퀘스천 앤서링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널리지 그래프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용어를 보시면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베이스드 방식의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다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데이터셋과 태스크가 당면한 주요 챌린지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데이터셋들은 위에 있는 서베이 논문에서 정리된 것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셋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우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생성의 대상이 되는 널리지 베이스가 우선 나와 있는데요. 프리베이스나 위키데이터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API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선 이러한 널리지 베이스로부터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은 이 널리지 베이스에서의 임의의 토픽 엔티티를 우선 뽑고 그 토픽 엔티티로부터 질문을 만드는 미리 정해둔 다양한 템플릿에 맞게 질문을 우선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먼저 간단한 싱글홉 질문부터 점점 복잡한 질문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이즈의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우측에 특이사항으로 적혀 있는 것은 우선 LF의 경우에는 시멘틱 파싱 베이스드 방식에서 사용하는 어떤 로지컬 폼을 데이터상에서 제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측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한 질문들이 혹시 너무 어색하지는 않은지, 사람 크로우드 워커가 질문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다시 제작성했는지, 이러한 추후의 검토 과정을 했는지의 여부를 보여줍니다. 즉, 이 마지막 열의 yes인 경우가 조금 더 고품질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최근에 제가 참고한 논문들 중에서 되게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 비교적 더 대표적인 데이터셋이 아닌가 하여서 표시해 본 것입니다. 또 데이터를 보면 본 태스크가 당면한 주요한 챌린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 사용되는 여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널리지 베이스에 프리베이스나 이런 위키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매우 큽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사이즈는 이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의 사이즈이고, 이쪽에 나온 이 널리지 베이스의 사이즈는 정말 위키피디아 데이터에 포함된 모든 엔티티인 만큼 정말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우리가 서브 그래프를 이제 추출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크기만을 서브 그래프로 추출하는 것이 어떻게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챌린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챌린지는 데이터셋에서는 그 질문과 그에 대한 정답상만이 주어지고 어떤 그 정답을 찾기 위한 멀티홉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떠한 토픽 엔티티로부터 정답 엔티티로 우리가 탐색을 해 나가고자 할 때 이 둘에 대한 질문과 정답만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경로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이 위를 가도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아래를 가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혹은 정말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상에서 대부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 과정에 대한 정답이 없는 것을 Weak Intermediate Supervision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이 또한 본 태스크가 당면한 매우 주요한 챌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챌린지가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쟁점이고, 오늘의 주제 논문 또한 이 두 가지를 본인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태스크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주제 논문에 대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요. 본 그림은 저희의 오늘의 주제가 되는 논문에서 주요하게 내세우는 방법론인 서브그래프 리트리버를 표현한 SR부터 그 논문이 이제 발전하기까지 주요한 선행 연구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모든 방법론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면 좋겠지만 본 주제 논문과의 핵심적인 연관성과 각 논문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논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긴 하겠는데요. 우선 왜 그러한 논문들을 설명하는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논문에서 내세우는 서브그래프 리트리버는 우선 바로 위에 플랫이라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플랫은 그 이전 선행 연구인 GRAFT넷의 모델 구조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고 여기서 이제 서브그래프를 리트리버하는 방법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브그래프 리트리버는 이름 그대로 서브그래프를 추출하는 방법까지를 이제 제안을 하고, 그 뒤에 리드너 파트는
다른 모델들의 리즈너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요. 본 논문의 실험에서 GRAFT넷과 NSM의 리즈너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논문 또한 주요한 선행 연구로 같이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선행 연구를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프트넷을 제안한 본 논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프트넷은 오늘의 주제 논문이 플랫이라는 논문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하였는데 이 그래프트넷이 플랫의 베이스가 되는 모델입니다. 크래프트넷의 경우에는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논문으로 오늘의 발표가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자체를 소개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텍스트 더큐멘트나 널리지 베이스 중 하나만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별개의 인포메이션 소스를 함께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내어서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 이전까지 각각을 만약에 함께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각각을 별개의 모듈로 학습을 시키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마지막 단에서 이제 각각의 산출하는 정답 정보를 함께 결합하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방식을 레이트 퓨전이라고 하며 본인들처럼 텍스트 도큐먼트와 널리지 베이스 엔티티를 한 번에 하나의 그래프 안에서 표현하는 방식을 얼리 퓨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회색 상자는 일반적인 널리지 베이스의 엔티티이고 노란색 타워는 전혀 다른 성질의 더큐멘트가 함께 그래프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정보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것을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바로 뒷 장표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인포메이션 소스를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을 하게 된다면 단순히 두 개의 정보를 함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른 인포메이션 소스 정보들 사이에 관계 또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별개의 정보원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를 내는 이유는 현실 퀘스천 앤서링 문제들에 대해서 널리지 베이스나 텍스트 더큐먼트 모두 완벽한 정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널리지 베이스들은 태생적으로 인컴플리트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인컴플리트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엔티티에 대한 모든 어트리뷰트 정보가 널리지 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바로 아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프리베이스라는 널리지 베이스에서 사람이라는 엔티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엔티티가 아니라 사람 엔티티들의 엔티티 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분명 어디선가 태어났을 텐데 이 프리베이스 널리지 베이스에서는 사람 엔티티 중에 93.8%의 펄슨 엔티티에 place of birth라는 어트리뷰트 정보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다면 대답을 못해줄 확률도 높겠지요. 또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시면 캠 뉴튼이라는 사람이 어디와 계약했냐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래프 안에서 널리지 베이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이 캠 뉴튼이라는 사람이 풋볼 플레이어라는 정보까지만 얻을 수 있지 이 사람이 어느 팀에 계약을 했는지 그러한 어트리뷰트 정보는 없습니다. 즉 인컴플리트한 어떤 널리지 베이스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음 그림과 같이 텍스트 더큐먼트 정보와 널리지 베이스의 정보를 함께 활용한다면 각각의 정보원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응답할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정답도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같은 질문인데요. 캠 뉴튼이 어디와 계약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좀 전에 널리지 베이스에서는 그 사람이 풋볼 플레이어라는 정보 이외에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널리지 베이스에서 캠 뉴튼이라는 사람이 풋볼 플레이어라는 백그라운드 널리지를 얻고 만약에 관련된 더큐멘트에서 읽어보시면 캠 뉴튼이 NFL 리그에서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플레이어다 라는 정보를 한 번 더 얻게 된다면 이 사람이 캐롤라이나 팬서스라는 곳과 계약했다는 그러한 정답까지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하나의 그래프의 도큐멘트와 널리지 베이스 엔티티라는 다른 타입의 정보를 노드로 나타낸 것을 좀 전에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본 장표는 그러한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와 하나의 정보원만을 노드로 표현하는 호모지니어스 그래프를 비교한 장표입니다. 마침 유사한 주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김도윤 연구원이 발표를 하며 본 장표, 동일한 장표를 설명해 주었었는데요. 만약 관련된 두 그래프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하는 지난주 김도윤 연구원의 영상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프트넷의 임베딩 업데이트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GNN의 형태이나 엔티티와 더큐멘트가 서로 다르게 임베딩 되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논문이 오늘의 주제 논문도 아니고 이러한 임베딩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오늘의 주제 논문과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임베딩 업데이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붉게 네모친 임베딩 프로파게이션에 해당하는 식에서 페이지 랭크 스코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질문에 대한 서브 그래프를 결정하는 기준이 페이지 랭크 스코어라는 것으로 새로운 노드가 서브 그래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페이지 랭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페이지 랭크는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연결된 하이퍼링크의 수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연결된 이웃 노드에 따라 해당되는 노드의 영향력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퀘스천에 대한 어텐션의 역할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어 질문에 맞게 값이 변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휴리스틱한 방식으로 학습이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즉,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의 주요 챌린지 중 첫 번째인 딱 필요한 만큼의 서브 그래프만 추출하는 것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에 설명드릴 플랫 모델이 제안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브 그래프가 결정이 되고 레프레젠테이션 업데이트까지 다 끝나게 되면 퀘스천과 서브 그래프라는 조건 하에 각 엔티티가 정답이 될 수 있는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트넷의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플랫 모델을 제안한 논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금 전 그래프트넷에서 단지 페이지 랭크 스코어로 서브 그래프를 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서브 그래프에서 사용한 페이지 랭크 스코어 서브 그래프 생성이 너무 큰 서브 그래프를 만들거나 아예 정답을 포함하지 않는 잘못된 서브 그래프를 생성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서브 그래프 리트리버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일전에 페이지 랭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휴리스틱하고 조잡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 논문은 그래프트넷과 본 논문은 동일한 저자께서 작성하신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서브 그래프를 단지 휴리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하는 방법 자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전체 서브 그래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서브 그래프 리트리버 방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해당한 게 플랫 모델입니다. 전체 알고리즘을 요약한 수도 코드인데요. 대략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제 논문과 관련된 핵심 부분만 언급을 할 텐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상자를 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각각 처음부터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리트리버 역할과 리즈너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리즈너가 반복문 안에서 매 반복 스텝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중간 경로상의 노드에 대해서 계속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레프레젠테이션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부터 언급한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의 주요 챌린지인 Weak Intermediate Supervision 문제에 해당합니다. 중간 과정에 대한 정답이 없는데 계속 중간 과정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면서 정답이 없는 상황에 어떠한 판단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어떠한 바이어스를 만들게 되고 전체 성능 저하를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주제 논문에서는 다음 수도 코드에서처럼 리즈너와 리트리버가 서로 반복문에서 엮여서 매 스텝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닌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리트리버는 리트리버대로 작동을 하고 리즈너는 리즈너대로 작동을 해서 이러한 위크 인터미디어트 슈퍼비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서브그래프 리트리버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SAM 모델을 제안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주제 논문의 발전 과정에 이전의 두 개의 모델들처럼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고 단지 완성된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리즈너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우선 이 논문에서의 NSM 모델이 직전의 소타 모델이기 때문에 완성된 서브 그래프의 리즈너로 채택이 된 것 같고요. 또 본 NSM 모델 역시 플랫 이후의 모델이기 때문에 방금 지적한 플랫의 위크 인터미디어트 슈퍼비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인의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이 방법론이 제안한 방법은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티처 네트워크를 사용한 것인데요. 그 둘을 분리를 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 경우에는 기본적인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집중하도록 학습을 해서 하고 또 이제 티처 네트워크 경우에는 위크 인터미디어트 슈퍼비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미디어트 슈퍼비전 시그널 자체를 학습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둘의 스튜던트 티처 관계를 통해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꾀한 모델입니다. 이제 태스크에 대한 소개와 주요 선행 연구들에 대한 소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드디어 주제 논문인 다음 논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크게 두 가지로 정말 필요한 만큼의 서브 그래프만 리트라이브 하자라는 것과 좀 전에 지적한 플랫의 위크 인터미디어트 슈퍼비전의 바이어스 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계속 언급한 대로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의 챌린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는 서브 그래프 크기에 따른 정답을 포함하는 비율에 대한 여부 그래프와 실제로 퀘스천 앤서링 성능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당연하게도 서브 그래프가 커질수록 정말 정답 엔티티를 포함할 그러한 확률은 커지겠지만 근데 오히려 전체 퀘스천 앤서링 성능을 보면 오히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서브 그래프가 커졌을 땐 전체 성능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말 필요한 만큼의 서브 그래프만 산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에서 그러한 위크 인터미디어트 슈퍼비전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리즈너와 리트리버가 수도 코드에서 하나의 반복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엮여 반복적으로 번갈아가며 수행된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아무래도 핵심은 리즈너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리트리버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다음은 수학적으로 둘이 분리가 가능한 이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자체를 공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 G와 퀘스천 Q가 주어졌을 때 정답 A를 구하는 것일 텐데요. 이때 이러한 정답에 대한 확률을 최대화하는 파이와 세타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밑줄 친 각각은 리즈너와 리트리버를 의미하는데요. 빨간 부분을 먼저 보시면 질문이 주어졌을 때 서브 그래프를 즉 서브 그래프 리트리버를 의미하고 파란색을 보시면 서브 그래프와 질문이 주어졌을 때 정답을 즉 answer listener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 설정에서 log likelihood 펑션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여기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논문에서는 이 위에 인용한 논문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리즈너와 리트리버를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하나의 서브 그래프 샘플을 뽑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식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감을 보시면 전체 그래프 라지추에서 서브 그래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이 식을 근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식에서
리스너와 리트리버가 분리되어 각각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즉 위크 슈퍼비전 문제가 발생했던 리스너를 제외하고 리트리버만을 우선적으로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 그래프 리트리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문에는 줄글로 길게 나왔어서 복잡해 보이나 막상 읽어보면 꽤나 간단한데요.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서브 그래프의 확장은 릴레이션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표를 보셔도 일련의 릴레이션을 통해 패스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t 시점의 패스를 pt라고 할 때 이 pt는 질문에 포함된 릴레이션인 r1으로부터 이전 시점까지 이어진 rt까지 일련의 릴레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패스의 릴레이션 사이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엔티티를 채우는 것으로 서브그래프의 후보인 트리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일한 헤드 릴레이션에 대해서 테일이 될 수 있는 엔티티들이 여러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그러한 엔티티가 여러 개라 셋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만약에 t3인 시점에서 패스와 트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엔티티의 경우에는 건호라는 헤드와 릴레이션이라는 소속이라는 릴레이션이 동일하게 유지되어도 저는 동시에 고려대학교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산업경영공학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DSB 연구실에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헤드 릴레이션에 대해서 다수의 테일 엔티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3개의 엔티티를 포함한 엔티티 셋이 마지막 엔티티로 들어가고 이러한 것을 요약한 게 위 내용입니다. 이제 t 시점에서 패스와 트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았으니 다음 시점에서 어떻게 패스가 확장이 되는지를 볼 텐데요. 현재 엔티티 셋에 연결된 릴레이션들이 확장 패스의 후보가 됩니다. 그림에서는 DSBA 고려대학교 상공과에 연결된 릴레이션들이 확장 패스의 후보가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의 서브 그래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모든 후보 릴레이션들이 패스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이 후보 릴레이션과 퀘스천의 임베딩 값을 내적한 것을 스코어로 하여 탑 K개의 릴레이션만이 패스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임베딩 함수 F와 H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버타가 사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질문도 릴레이션도 다 자연어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로버타를 통해 임베딩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당연히 자연어 질문일 테고 릴레이션도 아까 소속이나 멤버 이런 것도 다 자연어죠. 그렇게 임베딩한 결과에 CLS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만이 사용되어 스코어로 계산이 됩니다. 특히 퀘스천의 경우 쿼리처럼 매 시점 다른 부분을 어텐드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구현해주기 위해 단순히 퀘스천에 현재까지의 릴레이션 패스를 컨캐트네이팅 하여 임베딩을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쭉쭉 확장이 되다가 적당한 수준이 되면 확장을 멈춰야 하는데요. 딱 필요한 만큼의 서브 그래프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릴레이션 AND를 만들어서 해당 릴레이션과 퀘스천 사이의 스코어를 기준으로 정지할 지점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AND라는 가상의 릴레이션과 퀘스천과의 스코어, 현재 후보가 되는 릴레이션과 퀘스천과의 스코어, 이 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서 정지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식을 보시게 되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를 일부러 만들어 둔 것인데요. 이때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을 t 시점 질문에 대한 릴레이션 R의 확장 확률로 정의를 합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스코어가 AND와의 것보다 크면 확률이 0.5보다 크고 AND보다 작다면 확률이 0.5 밑이 되도록 설정되어 정지를 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코어 비교에서는 보다 높은 성능을 위해 탑 1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탑 K개의 빔 서치로 패스를 확장하게 되고 복잡한 질문의 경우에는 하나의 질문 안에서 토픽 엔티티가 여러 개 존재를 할 수 있으므로 만약에 질문 안에 토픽 엔티티가 n개 존재한다고 한다면 총 nk개의 패스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nk 패스를 얻게 되면 최종적으로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패스의 확률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토픽 엔티티가 여러 개인 질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토픽 엔티티가 있고 탑2 빔 서치를 수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붉게 표시한 것처럼 nk, 즉 2 곱하기 2, 4개의 패스를 얻게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장을 통해 얻은 다음에 트리 두 개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리트리버가 만약에 좋은 성능을 보인다면 분명 두 개의 트리 안에는 공통되는 엔티티가 존재할 겁니다. 멀티옵 질문을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토픽 엔티티의 그래프가 연결이 아예 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엔티티와 릴레이션을 통해서 탐색을 해서 답을 찾는 건데 그 과정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분명 토픽 엔티티가 여러 개라 각각 뻗어나간 패스의 트리가 존재한다면 분명 공통되는 엔티티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엔티티를 활용하여 트리들을 축약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서브 그래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해 주는데요. 그 방식은 트리에서 공통이 되는 엔티티를 기점으로 루트까지 트레이스백을 수행을 하고 만약에 루트에 도달을 한다면 거기서 다시 공통된 엔티티를 지나며 리프까지 가는 트레이스 포워드 방식을 수행을 해서 이 과정에서 거친 엔티티 노드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인듀싱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는 수행을 하고 이 위로는 안 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아래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친 얘네들만 남겨서 다음 오른쪽에 최종적인 하나의 서브 그래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트레이닝 스트래티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학습 전략을 소개하고 있고 각각 Weekly Supervised Pre-Training, Unsupervised Pre-Training, End-to-End Fine-Tuning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장표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앞선 학습 방법은 프리트레이닝으로 사전 학습을 의미하며 본 논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방법론은 마지막인 이 앞선 두 가지 방법론 중 하나로 사전 학습한 모델을 리트리버와 리즈너를 다시 하나로 묶어서 엔드-투-엔드로 파인 튜닝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Weekly Supervised Pre-Training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Knowledge Base Question Answer인 상황으로 질문과 그에 대한 정답만 주어졌을 때 스스로 계속 없다고 이야기했던 중간 단계의 정답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질문과 정답이 주어진다면 사실 쉽게 토픽 엔티티와 앤서 엔티티는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논리지 그래프까지 주어진다면 토픽 엔티티와 앤서 엔티티 사이를 잇는 최단 경로를 찾는 것도 사실 단순한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얻은 최단 경로를 그 중간중간에 정답으로 간주해서 학습을 수행한다는 것이 Weekly Supervised Pre-Training입니다. 이제 다음에 보이는 식이 좀 한 두 장표 전에서 확인한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특정 패스의 확률인데 이 우측을 곱으로 분리해서 써보면 경로상의 모든 확률을 최적화하는 것이 최대화하는 것이 전체 우도 함수를 최대화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p 길이의 패스가 있다고 했을 때 마지막 end까지 포함해서 p 플러스 1개의 별개의 경로로 나누고 각각의 스텝에서 해당하는 임시 정답 경로의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시점에서 이 각각이 중간의 정답이라 가정하고 얘네들이 최대의 확률을 가지도록 학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Unsupervised Pre-Training의 경우에는 정답과 질문과 그에 대한 정답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별개의 데이터셋인 NYT 데이터셋에서 이제 수도 라벨을 만들어서 동일한 과정을 위와 동일하게 그 임시로 만든 자의적으로 여기서 만든 질문과 정답에 대해서 또 중간에 대한 또 수도 라벨을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중요도가 높지 않아서 동일한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그래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완성한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앞서 소개한 그래프트넷이나 NSM 모델의 리즈너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답을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 그래프트넷이나 NSM 모델도 여기서 완성된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본 논문의 하이라이트인 엔드-투-엔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전체적인 과정은 좀 전에 설명드린 Weekly Supervised Pre-Training을 통해서 리트리버를 학습을 하고 해당하는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 별도의 그래프트넷이나 NSM 모델의 리즈너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했던 리트리버와 리즈너를 다시 한번 엔드-투-엔드로 파인 튜닝 하는 것으로 더욱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메인 아이디어는 최종 정답을 내는 리즈너로부터의 피드백을 리트리버가 패스를 확장하는 데에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보자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을 때 특정한 서브 그래프가 리트리브될 확률을 통해 특정 패스로의 확장이 옳은지를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베이지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리즈너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다음에 포스테리어 부분을 기준으로 학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노테이션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이가 리즈너고 세타가 리트리버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음부터의 식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여드린 포스테리어 확률을 그대로 패스를 결정하는 리트리버 학습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패스를 확장하는 과정은 NK 패스 각각에 대한 것인데 포스테리어 확률에서는 모든 것이 결합된 최종의 서브 그래프에 대한 확률을 제공합니다. 즉, 피드백을 받아도 최종 서브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주어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패스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스테리어를 모든 NK 패스 확률의 합으로 근사를 하였는데요. 서브 그래프가 NK 패스를 모두 더한 후 공통되는 엔티티에 대해 프루닝을 수행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근사가 의미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 근사 방식이라고 생각되기는 하는데 뒤에서 실험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우선은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베이즈 룰을 사용하여 다시 파이와 세타를 분리해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K-패스의 프라이얼과 싱글토리로부터 얻은 K번째 패스에서 정답 A를 추정하는, 즉 피드백 대상이 되는 패스가 확정되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이 학습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리트리버식에 포함된 리즈너 부분의 파이의 경우 설명드린 피드백을 위해 다음처럼 리트리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리즈너에서 동일한 학습이 중복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에서는 이 부분이 스탑 그레디언트 오퍼레이션을 가하는 것으로 학습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핵심적으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전체 알고리즘에서 엔드-투-엔드 학습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는 또 플랫처럼 리즈너와 리트리버가 함께 학습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는 플랫처럼 완전히 번갈아가며 학습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문의 포함 여부를 보시면 한 에폭에서는 완성된 서브 그래프에 대해서만 한 번 리즈너가 작동을 하여서 문제 제기했던 위크 슈퍼비전 바이어스가 최소화된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결과 설명에 앞서 실험 세팅과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셋과 셋의 경우는
앞서 대표적인 데이터셋 중 제가 자주 사용되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데이터셋들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의 경우에는 결국 탑 NK로 리트리브드 된 패스에서 적어도 정답을 얼마나 포함하는지, 적어도 한 개의 정답을 포함하는지 앤서 커버리지 레이트가 하나의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또 최종적으로 탑 K개의 정답 후보 안에서 실제 정답이 포함되는 비율인 히트 K의 지표도 사용이 됩니다. 또 특별히 F1 스코어도 복수개의 정답이 있는 경우를 위해서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메인 결과표라고 할 수 있는 Overall Question Answering Evaluation 표를 보면 여기서 위 두 개가 Weekly Supervision 상황이고 아래에 with end-to-end가 최종적으로 end-to-end fine-tuning까지 진행한 결과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제안한 모델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기존의 소타였던 NS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프트넷의 경우에는 WebQSP 데이터셋에서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는데 논문에서는 데이터셋에 없는 널리지 그래프를 필터 아웃 해버리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러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리포팅하였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두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에 서브 그래프의 품질을 서브 그래프의 사이즈와 커버리지 레이트로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비교군은 그래프트넷에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한 페이지 랭크이며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페이지 랭크이고 주황색이 본 논문의 서브 그래프 리트리버로 모두 훨씬 적은 크기의 서브 그래프만으로 더 높은 퀘스천 앤서링 성능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서브 그래프의 크기는 정말 압도적으로 감소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또한 모든 상황에서 더 높은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은 각종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비교 실험 결과인데요. 다음 아래에 세 가지 파란색으로 표현한 각각의 모듈들이 모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선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퀘스천을 시점 t에 따라서 변경하였는가 안 했는가를 비교하는 건데 본 상황은 일전에 로버타로 이제 퀘스천을 인베딩 할 때 시점마다 릴레이션들을 이제 컨캐티네이팅을 해서 시점마다 다른 부분을 어텐드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아까 end라는 가상의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정지 조건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것 없이 단순히 전체의 트리의 길이를 3으로 고정했을 때 또 성능이 하락되어서 그러한 정지 조건도 유의미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또 아래에는 이제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 동일한 엔티티 기준으로 이제 서브 그래프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서브 그래프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또한 이제 실제로 성능의 차이는 크게 크지 않지만 서브 그래프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붉게 박스친 부분인데요. 위클리 슈퍼바이스드와 또 이 위에 슈퍼티라는 것은 완전히 경로에 대한 모든 정답이 있는 슈퍼바이스드 상황의 비교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이제 태스크에서 이제 데이터셋에 항상 그 중간 단계에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WebQSP 데이터셋에는 해당하는 중간 단계의 라벨까지 있어서 비교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힛1의 경우에는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나 후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비슷한 결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논문에서 해석하기로는 후보가 많아지면 학습하는 리트리버가 정답에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제 경로들까지 찾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WQ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그러한 중간 단계의 정답이 없어서 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모든 실험 결과까지 정리가 끝나서 컨클루전으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우선 본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리즈너와 분리된 트레이너블 서브그래프 리트리버를 개발하여
모든 서브그래프 오리엔티드 리즈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성능 강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를 이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로버타 듀얼 인코더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리트리버 메소드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서브그래프만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서브그래프 리트리버를 제안하였다를 두 번째 컨트리뷰션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소타 모델이었던 NSM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브그래프 리트리버를 적용하여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프리트레이닝과 엔드-투-엔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으로 임베딩 베이스드 널리지 베이스 퀘스천 앤서링 메소드에서 새로운 소타까지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베이지안 확률론을 기반으로 이제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뭐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되게 타당하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것 같아서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앞서 이제 컨트리뷰션에서 얘기했듯이 다양한 모델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되게 다양한 근사 과정을 거치는 등 조금 한정적인 점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어펜딕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브그래프 사이즈 축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모델이 동작하는 인퍼런스 타임이 기존 모델이 이제 3초 정도 걸리는 게 1초 정도로 줄었다고 하였고 또 특정한 환경에서는 7, 8초까지 걸렸던 것 또한 1초 정도로 줄었다고 해서 정말 서브그래프 사이즈 축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유의미하고 이러한 성능 향상이 인상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논문의 부록에 있었던 논문에서 제안한 서브그래프 리트리버가 실제로 이제 찾아낸 서브그래프들을 이제 예시로 보여준 것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어서 발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